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용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2월 19일이군요. 19년 12월 19일. 통상 이제 12월 19일은 18대 대통령 선거까지는 고정된 대통령 선거일이었죠. 노무현 대통령도 12월 19일에 당선됐고, 이명박이도 박근혜도 12월 19일에 당선됐고, 그래요. 좀 오늘 12월 19일은 또 MB에게는 특별한 날이네요. 결혼기념일이자 또한 대통령 당선일이자 또 생일입니다. 오늘 MB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MB는 언제 다시 감옥에 들어가시나? 네. 내년 초쯤에는 어떻게든 2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MB의 형량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상 유지를 하거나 많이 양보해도 대폭적으로 그 형량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2심 가서 사실 민주진보 진영 인사들이 골탕 먹지 않은 일이 거의 없었고, 또한 적폐 정권에서 덕봤던 사람들 2심 가서 구제받은 확률이 높습니다. 혹시 무죄로 나오는 건 아니겠죠. 모든 그 2심 판사들이 다 그런 정영식 같은 판사는 아니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네. 그래요. 오늘 저 MB 생일입니다. MB 생일 특집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MB. 사일런 아웃사이더님, 12월 12일, 12월 19일 주간격으로 참 엿 같은 날이네 라고 하셨어요. 에이,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노무현 대통령도 당선일 아니겠어요? 12월 19일이.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에 이제 당선이 됐죠. 2017년. 여러분 스케줄을 보면요, 그래요. 내년이 이제 20년 아니겠어요? 4월 15일 수요일 날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이 바로 세월호 참사 6주기 되는 날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2011년 보내고 2022년 12월에 대선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2022년 5월 9일도 아니고요. 3월 9일인가 그래요. 3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021년 하반기부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대개는 이제 대선 레이스가 거의 뭐 대통령 임기 1년 남겨놓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 총선 이후에 2021년 거의 한 3월부터 대선 레이스가 가동될 것입니다. 총선에서 다음 대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내년 총선은 그래서 내후년 2022년 대선과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또 게시판에 올리면 싸움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민이를 다 대권 주자로 여기고 있다. 김용민이가 대권 출사표 던지면 다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미모지전님은 벌써 까셨네. 예, 농담입니다. 김용민이가 무슨 정치입니까? 정치는 재생에서 끝났어요. 네. 아마 이재명 지사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아주 젊은 분이에요, 여러분. 그 양반이 몇 년생인가, 이재명 지사가 62년인가 64년인가 64년생이시네. 어이구, 그러면은 94년에 30살이셨고 40살에 40살에 이제 2004년이었고 50에 이제 2014년이셨구나. 예. 아유, 젊으시네. 뭐 거의 매우 젊으셔. 물론 그분도 이제 다음 대선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참 시간이 많아요.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 하면서 한 번 더 연임하면서 확실하게 유능한 행정가로서 이미지를 굳히는 길도 있고요. 또 지금의 어떤 성과만으로 또 대선에 도전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만약 이번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은 이재명 지사에게는 정치적으로는 꽃길이 열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는 그런 판단도 해봅니다. 농번기 김농부님, 박지원도 정치하는데 김용민은 왜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뭐 제가 좀 듣기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어느 누가 김용민이를 공천하겠어요. 예. 56세시네 올해 이재명 지사.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이제 경기도지사 한 번 더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아주 격격한 그런 성과를 내신 다음 유능한 행정가의 이미지로서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뭐 하여간 어떤 길을 가든지 하여간 이재명 지사에게는 선택의 수가 많네요. 네. 그래요. 여러분, 김용민이는 유튜버로서 잘 성장하는 게 여러분에게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벌써 28만 28만이 뭡니까? 29만 8천이 넘었어요. 29만 8천이 넘었어요. 이제 한 1,800 정도만 더해지면은 1,800명만 동지가 돼주시면 이제 30만 시대를 열게 됩니다. 30만 시대 우리 이제 김용민 TV가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전에 30만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이동영이가 지금 얼마인가? 이동영이가 뭐 한참 열심히 쫓아오는 것 같은데 이동영이가 현재 이동영이의 현재 스코어는 자유한국당이 심재철, 김재원. 야, 띨띨한 것들을 또 시키네. 이런 얘기. 12만. 12만. 여러분, 제가 숫자 12만이 어디 있는 12만입니까? 기억이 안 나네. 12만. 12만도 숫자였나요? 그래요. 12만이면은 이게 12만이라. 예, 정말 조금 뭐 생소한 숫자입니다. 예. 자, 우리 이동형 씨, 자꾸 귀여우려고 하고 있는데 큰 문제입니다. 좀 상대를 좀 봐가면서 귀여올라야지. 30만 앞에서 30만이 코앞인데 김용민 씨한테 덤비면은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충정어린 제 충고예요. 예.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현실은 냉혹해요. 아이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 이게 참 너무 죄송하고 그렇습니다만 한겨레 TV가 이제 그동안 뭐 뉴욕 타임스니 파파이스니 이것 때문에 굉장히 구독자가 많이 늘었는데 29만 7천입니다. 김용민 TV 29만 8천입니다. 여러분 한겨레를 이겼네요. 한겨레 TV를 이겼습니다. 한겨레 TV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께 뭐 약 올리려고 한 건 아니고 그래도 제 언론사를 좀 이겨가지고 제가 아주 각별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잠깐 좀 자축하겠습니다. 한겨레를 저희가 이겼네요. 네, 이제 30만 목전입니다. 30만 목전이에요. 언론사도 제치고 이제 김용민 TV가 새로운 뉴미디어의 그런 대안으로 자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은정님, 저널리즘 M 정말 재밌어요. 이런 글은 올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널리즘 M, 그 이동영이가 하는 그런 방송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반응을 해드려야 됩니까? 뭐 수고한다 이 한마디 해주면 되는 겁니까? 예. 그따위 방송을 홍보하시나? 에이, 섭섭하네. 우리 민은정님. 안목이 그거밖에 안 되시나? 응? 저널리즘 애무. 네. 예. 왜 애무냐면 M을 일본식으로 읽으면 애무라고 해요. 애무. 예. 그래서 예전에 홈런도요. 호무랑이라고 했었어요. 호무랑. 일제식으로. 호무랑. 네. 저널리즘 애무. 네, 이거는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뿐더러 저희는 쳐주지 않습니다.
점을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래요. 그 M을 애무라고 해요. 그래서 호무랑 이랬어요. 홈런을 호무랑 이렇게. 제가 뭐 시작하기 전에 뭐 좀 여담 좀 하자면 어제 황교안 그리고 빤스 관련한 이야기 또 황교안 김장환 목사 이야기를 어제 저는 KBS 1TV 더 라이브에 나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니, 많은 얘기를 못해서 참 아쉽더라고요. 김장환 목사에 대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그리고 맥락을 너무 많이 꿰뚫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분, 김장환이라는 이름 처음 들어본 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또 단시간에 이 너무 어려운 정보 폭주의 어떤 상황에서 아주 추려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어제 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말았습니다. 김장환 목사 이야기를 순간순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김장환 목사의 극동방송은요, 후원 끊으셔도 돼요. 예, 제가 전 직장이라서 이렇게 야박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거기는 아멘 하시는 분들만 후원해도 뭐 먹고 삽니다. 거기 후원하지 마시고요. 진짜 예수 정신이 빛을 발하는 그런 곳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곳, 낮은 곳에서 애쓰고 일하시는 그런 분들을 돕는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극동방송 후원하시는 분들. 그 평화나무 도와줄 필요 없어요. 얼마나 제가 없어 보입니까? 남의 후원금 가져다가 평화나무 후원금으로 충당하려 한다.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저쪽은 아멘 파들이기 때문에 아멘 파들이 김용민을 인정하겠습니까? 평화나무를 인정하겠어요? 교회를 회파하는 반기독교 세력, 동성애 옹호 세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하겠죠. 저희는 그분들 돈 한 푼도 받을 마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그분들 있죠. 그 극동방송 후원금 빼셔서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도와주세요. 있잖아요. 이 겨울에 갈 곳이 없는 행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노숙인들 이런 분들 도와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애쓰는 단체 기관들 많습니다. 거기 좀 도와주세요. 극동방송 가쁩니다. 여러분 안 도와주셔도 자산만 3천억이 넘어요. 극동방송 후원 끊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예. 김 목사님 극동방송 후원 빼셨다고 잘하셨습니다. 정말 떼돈을 법니다. 거기가 이런 후원금 갖고 떼돈을 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두환의 친구입니다. 반역사적 세력. 뭐 전두환을 전두하러 만난다고 그러는데 아니 전두환은 지금 반성도 안 하고 있어요. 회개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전도가 실패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전두환하고 교분 맺은 것만 40년이 넘는데 40년 동안 전두환이 바뀐 게 없습니다. 에딩 미디어님 95년에 입사 지원했다가 떨어지셨다고. 95년에 어이구 그러시구나. 제가 98년에 들어갔었는데 만약에 95년 들어가셨으면은 우리 저 에딩 미디어님은 제 선배가 될 수 있었겠네요. 네, 선배라. 김장환 목사는 뭐 전두환하고 친하다 이걸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쪽에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 인물이 김진표 의원인데 김진표 의원이 다니는 교회 그 담임 목사가 김장환 목사예요. 김장환이 가교가 돼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를 엮어준 일이 있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었죠. 예전에 또 조지 부시 전쟁광 조지 부시하고 한국 정부를 이어준 인물도 바로 김장환이었습니다. 나중에 김장환 목사가 부시가 퇴임한 다음 부시를 불러다가 무슨 평화기도회인가 그걸 열었어요. 아니
여러분, 나 참 전쟁광 부시를 불러다가 평화기도를 했어요. 평화가 이렇게 그야말로 강도를 만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시를 불러다가 평화기도를 엽니까? 김장환 목사 정신 차리세요. 그 자기 아들을 통역시켰어 또. 아니 전두환이를 불러다가 민주주의 특강 듣는 격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 이명박이 불러다 놓고 어떻게 정직하게 살 것인가 이 강연을 듣는 거 아닙니까? 아, 나 참. 자, 김장환 목사가 수도 침례 신학교 교장을 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학교 다니면서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했던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황교안 전도사입니다. 자, 황교안 전도사 지금 제1야당 대표가 돼가지고 제1야당이 지금 곤경에 처하고 말았어요. 네. 지금 초보 운전자가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가 폭주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야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막가는 황교안, 그의 계산 속은 네, 이런 제목으로 용칼 첫 번째 섹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광고부터 함께 하실까요? 오늘 첫 번째 광고는 뿌리 깊은 샴푸엔 모낭 영양제가 되겠습니다. 탈모 샴푸나 건강약품, 레이저 등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으신 분, 탈모 의약품을 쓸 수 없는 가임기 여성이나 성장기 청소년, 탈모약을 쓰다가 부작용이나 경제적 이유로 중단하고 다시 나빠지는 분, 모발 이식 후에 나머지 부분이 다시 나빠지는 분, 탈모약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더 튼튼히 오래 유지하고 싶으신 분, 탈모약을 줄여서 최소의 양만으로 유지하고 싶으신 분, 머리가 가늘어지고 푸석해지고 지속적으로 빠지는 분들은 뿌리 깊은 샴푸와 모낭 영양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 전화 1566-7871 1566-7871가 되겠습니다. 네. 자, 황교안 네 지금 노림수 혹시 없는지.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아니 중도층 수도권 유권자 다 떠나가게 지금 극우 세력하고 손잡고 국회 폭력 사태 정당화시키고 말이죠. 아니 황교안 씨가 미쳤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경향신문이 그걸 분석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62살이군요. 네. 극우 성향의 태극기 부대와 집회를 열면서 연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당내 의원들에게 강경 투쟁 동참을 촉구하면서 군기 잡기까지 자처했어요. 누가 졸고 있었는데 막 졸고 있다면서 그 앞에서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야, 네가 얼마나 우스웠으면 졸았겠니? 원외 당대표라는 한계 때문에 장외 집회가 불가피하다 해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실은 원내대표가 따로 있잖아요. 원내대표는 원내협상, 원내투쟁 여기서 가장 돋보입니다. 사실 우리 정치가 원내 정치를 해야죠. 그런데 원외 당대표다 보니까 자칫하면 뉴스에서 소외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외 집회를 하고 다녀요. 예.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거기를 걷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항상 이슈의 중심이 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원외 당대표라는 한계 때문에 장외 집회가 불가피하다 해도 소수 극단 세력과 일심동체를 이룬 모습을 두고 당한 파악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의 확장성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도와 또 수도권의 이른바 이 정치 고관여층 이분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도리어 마음을 잃고 있어요. 당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당이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게 뭐 자기 실력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정서, 반대 정서에 호소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당이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 건데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게 악재가 발생해도 아니 그게 자기들의 지지율로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잠깐 반짝
한 4, 5% 올랐다가 또 다시 빠지고 지금 20%대 아니겠습니까? 선거법 개정안 처리 국면에서 원내 협상의 퇴로를 막는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는 기류인데 심재철이나 김재원이가 어떻게든 뒤늦게라도 성과를 낸 척 협상을 해서 성과를 낸 척 국회로 돌아가고 싶은 건데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해주고 싶은데 아니 지금 돌아갈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극한의 투쟁만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한의 투쟁을 하면은 민주당이 좀 곤란을 겪어야 할 텐데, 그러면서 물밑으로 타협을 보려 할 텐데,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고. 일각에서는 원외 당대표의 유일한 카드가 장외 투쟁밖에 없다는 현실론도 제기하는데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이 지금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제도 이걸 도입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손해보면 자유한국당만 손해지 뭐 안 그래요? 국민들이 비난한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 편 들어줄 마음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런 여론의 차가운 그런 분위기 반응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든 돌아갈 카드, 돌아갈 길, 그러니까 퇴로를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퇴로 다 막아놓고 옥새 투쟁을 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또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함 없이 거론하면서 문희상 선거구 주민들은 핫바지인 줄 아는가? 또 여야 4더하기1 협의체를 두고 투표권을 훔치는 도둑놈들이라고 했어요. 이 막말까지. 정치권은 황교안 대표의 행보에 석연치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황 대표의 행보가 패스트트랙 이후를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대표적이다. 최근 당내에서 제기된 총선용 위성정당 창단론도 태극기 세력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란 해석이 있다. 원내 기반이 약한 황교안 대표로서는 차라리 외부에서 확실한 우군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빼놓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일단 뭐 황교안도 뭐 연동형이 아니라 준연동형이 아니라 준연동형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자유한국당으로는 만족 못하는 친박 성향의 좀 더 뚜렷한 보수색을 가진 그런 정당의 출현을 바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위성정당,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괴뢰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찍고 또 비례대표는 이 괴뢰정당을 찍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비례대표하고 지역구를 나눠서 투표하도록 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지금 지역구 선거 외에 비례대표 선거, 이 비례대표 선거는 이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존 정당을 찍었다가는 사표가 될 수 있으니 비례대표는 딴 정당 찍어야지. 이 정서에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정의당도 그 덕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그래 비례대표는 정의당 찍자. 이런 정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도 역발상을 하는 거예요.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찍고 비례대표는 자유한국당 안 찍어도 되니 이 정당 찍으시라 하면서 이 괴뢰 정당을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누차 설명을 드렸죠. 예. 또 저 설명을 드려야 되나? 메모장 열어가지고 예. 메모장 열어가지고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모양이네. 예. 자 그래요. 좀 키워서 예를 들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이 한 40% 된다고 쳐요. 그러면 의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0석에서 곱하기 40분의 100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300석 곱하기
곱하기 10분의 4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죠? 2분의 5 맞나요? 2분의 5죠. 2분의 5. 예. 그러면 120석. 그래.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학 존나 잘하셨네들. 이게 굉장히 잘하셨어. 멋져요, 멋져. 120석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법은 120석을 만약에 지역구에서 다 가져간다. 지역구 120석이 당선됐다. 그러면 100% 연동률이라면은 비례대표 민주당 비례대표는 빵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50%도 아니고 50% 연동률인데 여기다가 의석은 30석 이렇게 줄어들고 나머지 20석은 비례대표 다시 비례대표 50석 중에서 의석 이제 다시 비례대표 50석에서 이제 연동되는 준준 연동형 비례대표는 30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0석은 기존대로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대로는 뭐예요? 여러분 투표하실 때 보면 지역구 투표도 하고 비례대표 투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민주당을 찍으면 둘 다 민주당에겐 굉장히 유효한 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20석은 기존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뭐 지역구에서 몇 석을 얻건 간에 상관없어. 20석 중에 민주당이 상당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다면 그 의석 가져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설명이 어려웠나? 설명이 어려우면 팟캐스트에서는 그냥 날려주세요. 예. 뭐 알아들을 사람들만 알아듣는 거지. 어렵나요? 어제 여러분 어제 더 라이브 KBS 더 라이브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 나오기 전에 한 3분 정도 그래픽 영상 나왔는데 그거 정말 쉽게 이야기합니다. 네, 정말 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더 라이브에 이정미 의원 나오기 전에 인트로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은 현행 또 앞으로 좀 추진 중인 준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배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 석패율제까지 뭐 그 얘기까지 가지 마십시다. 너무 복잡해요. 어쨌든 황교안으로서는 비례대표를 자유한국당 찍어봐야 사표가 된다. 이런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위성정당, 그러니까 괴뢰정당을 하나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괴뢰정당은 극우정당으로 하려 한다.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 극우 세력들은 유승민 등 새로운 보수당하고는 손 못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우리 공화당이 아닌 괴뢰 정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두고 새로운 보수당은 이렇게 자유한국당에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에 이런 통합 보수 정당을 만들고 극우 정당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괴뢰 정당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플러스 새로운 보수당에다 찍어주시고 그리고 비례대표는 저희들이 이번에 만드는 괴뢰 정당에다가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은 누가 반발할 것인가? 바로 빤스가 반발할 겁니다. 빤스가 반발할 거예요. 빤스가 사실 그걸 노리고 있거든요. 기독자유당. 그러니까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찍고 비례대표는 우리 기독자유당 찍어달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또 자유한국당이 괴뢰 정당을 만든다면은 이 빤스가 빅엿을 먹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또 빤스가 어떻게 목리를 부리느냐에 따라서 뭐 도리어 이제 기독자유당을 그 괴뢰 정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니 그 기독자유당 베이스에서 그런 자유한국당의 괴뢰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투표는 전광훈한테 하세요. 비례대표 투표는 전광훈한테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지금 머리를 굴린 거예요. 여러분, 제 그 상상, 제 관측 어떻게 보십니까? 어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김용민의 이 그 추정 소설 어때요? 인정하신다고 하셨네, 우리 NS킴님.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꼼수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극우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황교안이 막가파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하지만 태극기 부대와의 결탁은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국회 태극기 지표만 봐도 대부분 60에서 70대 고령층이 참가해서 세대 확장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하는데 에이 경향신문 왜 이래 손수기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30대 40대한테 지지받는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른바 집토끼만 잘 잡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말이죠 여러분 황교안이 무리수를 둘 때는 항상 그 사람이 배후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사람 그림자가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 사람이 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황교안한테 뭔가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십니까? 에이 전광훈 아니죠. 김장원 아니죠. 아니 제가 누차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전광훈하고 황교안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어떤 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황교안 씨가 대체로 무리수를 둘 때는 그분이 개입했다 이런 소문이 바다합니다. 네. 이 얘기를 해도 관심들이 없으시네. 왜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알아듣질 못하죠? 자, 그래요. 황교안의 의회박 정치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자유한국당을 뺀 야당 사이에 지금 석패율 관련한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겨레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겨레는 기본적으로 석패율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 자, 저희 기사를 가리고 있는데 제가 잠깐 빠지겠습니다. 석패율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자를 당선자 대비 득표율이 높은 순서로 권역에서 한 명씩 구제해서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인데요. 민주당은 사실 지난 4월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 협상 때 패스트트랙에 올릴 선거 법안에 합의하면서 석패율제에 따른 당선자 배출을 권역별로 2명까지 허용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석패율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예. 민주당은 그런데 말이죠. 소수 정당의 중진 재선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석패율 제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표 하나하나를 다 소중하게 여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국민들로부터 한 49.999%의 득표를 했는데 낙선이 된다? 소수점 단위에서 좀 더 앞서갔다는 이유로 2등이 돼가지고 1등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2등 된 후보는 그냥 나가리가 되는 이건 좀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에 기여한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호남에 출마한
뭐 한국당 또 영남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을 당선시킬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우리는 줄곧 주장해왔다, 이렇게 밝힌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석패율과 관련해서 왜 민주당이 반대하느냐? 일단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석패율제를 하지 말자라고 요구한 의원들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한국당 후보와 불과 수백 표 차이로 당선된 의원도 있었는데, 이들은 석패율 당선을 노린 정의당 등 군소정당 후보들이 득표율을 높이려고 총력전을 펼 경우 자신들의 당선이 어려워진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패율이란 게 뭡니까? 아깝게 떨어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아깝게 떨어졌던 진보정당 후보들이 가열차게 열심히 선거운동해가지고 행여나 그 말하자면 지역구에선 떨어져도 석패율 제도에 의해서 당선되려 한다? 그러면은 그 득표율을 높여야 되는 건데 지역구 선거에서 굉장히 애먹을 거란 말이죠. 정의당하고만 붙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는 자유한국당 후보와 붙는데, 정의당 후보가 맹렬하게 선거운동을 벌여가지고 그래서 정의당으로 표가 넘어가면은 민주당 후보는 위태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석패율 당선을 노린 정의당 등 군소정당 후보들이 득표율을 높이려고 총력전을 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이 어려워진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겨레가 전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자유한국당과 박빙인 지역구에서 정의당이 후보를 내서 5% 득표율을 가져가면 당선이 어렵다, 이런 불만인 건데요. 하지만 이런 반발,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한겨레가 풀이합니다. 과거에도 수도권은 늘 접전 지역이 많았고, 민주당이 일당됐던 20대 총선에서도 당시 국민의당이 제3정당으로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10% 이상의 득표율을 가져갔다. 지금 국민의당은 사라지다시피 했고, 다음에 뭐 다시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정치인들이 뜻을 합한다 해도, 안철수가 돌아온다 해도 지난 총선 때만큼 국민의당 바람이 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엄살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석패율 때문에 정의당이 열심히 뛰어서 우리 선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 과도한 우려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바른미래당은 왜냐? 지금 당권파 9명의 의원들을 챙겨줘야 한다, 이런 부채의식이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얼마만큼 득표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석패율제를 통해서 바른미래당이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석패율 손익계산,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고, 아울러 석패율제는 하지 말자라고 야3당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이었습니다.